한국이 방공 무기를 농담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세계 군사대국들이 코웃음치며 던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단 40분 만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쏟아진 미사일만 186발. 전문가들이 방어 불능을 선언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6%의 미사일이 허공에서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기적을 일궈낸 무기의 가격입니다. 서방제 무기의 절반가, 미사일 단가는 고작 4분의 1. 40년 서방 방공 신화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무너졌습니다. 비웃음을 찬사로 바꾼 대한민국 방산의 미친 역습,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런던시티 47층 회의실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된 숫자들, 특히 가격표를 보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대비 절반 가격의 요격 미사일은 4분의 1 수준이라니 방산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였죠. 저는 에단 로웰이라고 합니다. 영국 최대 방산 분석기관에서 15년간 일해왔고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뒤 MIT에서 방위산업 경제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이 넘었고 그중 단 한 건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업계에서는 저를 냉철한 분석가라고 불렀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저 자신도 그런 평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방산업체의 천공2 시스템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사거리 40km의 요격, 고도 20km라는 스펙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항목에서는 인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가격이었어요. 너무 쌌습니다. 이 업계에서 15년을 일하며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싸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죠. 중동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저는 그들이 납기와 가격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속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쟁터는 쇼핑몰이 아니었고 국가의 생존을 가격표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창밖 런던 금융가의 마천루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서 매일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지만 방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자 수천 명의 목숨이었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의 비교 분석표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천공이의 성능, 수치들을 대조해보니 요격 확률이나 반응 속도, 동시 표적 처리 능력 같은 항목에서는 숫자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오히려 앞서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맥락과 역사를 읽어내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중동 전역에서 실전을 치르며 그 성능을 철저히 검증받아왔지만 한국 시스템은 실전 기록이 전무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시험장에서 화려한 성적을 내도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고 그 간극을 메우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껴지는 쓴맛이 마치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제 심경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중동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서방 업체들이 5년 걸릴 프로젝트를 2년에 납품하겠다고 약속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싸게 만든다는 건 결국 어딘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이 품질 관리의 생략인지 검증 절차의 축소인지 아니면 핵심 부품의 저렴한 대체인지는 몰라도 방산시장에서 그런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언제나 재앙이었어요. 1991년 걸프전 때 영국제 방공 시스템이 오작동으로 아군 헬기를 격추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실수가 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비극은 방산 시스템에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보고서 세 번째 페이지의 기술 분석 섹션을 살펴보니 한국 시스템이 채택한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기술이었지만 실전에서 전자전 환경에 노출됐을 때 적의 재밍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스펙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가시지 않았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고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도박이며 국가의 운명을
그런 도박에 걸 수는 없다는 확신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회의실 문이 열리며 동료인 마이클이 들어왔는데 40 중반의 스코틀랜드 출신인 마이클은 책상 위 보고서를 힐끗 보더니 한국 건이냐고 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씁쓸하게 웃으며 중동 클라이언트들이 완전히 가격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에게 실전 데이터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며 시험장 데이터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고 그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요. 아무리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빨라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 수는 없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중동 방공망 현대화 프로젝트 투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는데 첫 문장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실전 검증 부족으로 인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을 쓰면서도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정은 분석을 흐리게 만들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30년 실전 경험과 검증된 신뢰도, 서방 표준과의 호환성을 강조하며 가격은 비쌀지 몰라도 전쟁터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평시에 더 지불하는 게 훨씬 낫다고 썼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찾아오며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논리를 쌓아 올리며 완벽한 근거들로 보고서를 채워나갔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전쟁터는 실험장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언하며 마침표를 찍었을 때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피로와 함께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었고 이 보고서는 내일 이사회에 제출돼 제 결론이 언제나처럼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 시스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표지에 인쇄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미사일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인상적인 이미지이긴 했지만 결국 사진은 사진일 뿐이고 실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중동의 클라이언트들이 제 보고서를 보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가격이 절반이면 신뢰도도 절반이라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시 내가 틀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1층에 도착하기 전에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15년 경험이 틀릴 리 없었고 숫자가 거짓말할 리 없었으니까요.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빌딩을 나섰고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면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이건 그저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시각으로 새벽 3시쯤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반쯤 잠든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한 순간 회사 긴급 연락망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었어요. 중동 방공망 비상사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진행 중이라는 짧은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회사 보안망에 접속하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레이더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은 레일라 하산이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방공작전을 지휘하던 레일라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을 맞이하게 됐어요.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레일라는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게 현실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7발, 순항미사일 58발, 그리고 자폭 드론 149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국경을 넘어 접근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수도였습니다. 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죠. 레일라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이 시작됐다는 건 나중에 제가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약 7분 후 착탄 예정이었고 순항미사일은 15분, 드론은 가장 느려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어요. 문제는 이 모든 공격이 정교하게 시간차를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탄도미사일로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순항미사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한 뒤 드론대로 남은 목표물들을 소탕하는 전형적인 포화 공격 패턴이었죠. 레일라는 작전실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부하 장교들 얼굴에서 공포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순간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레이더 요원들이 보고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지 비상경보 발령, 민간 대피 명령 즉시 실행,
모든 방공 시스템 가동 준비라고요. 작전실의 통신 장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 방공기지로 명령이 전달되는 동안 레일라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각 점마다 속도와 예상 착탄 시간,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전면 공세였고 레일라는 자신이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규모의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표시된 시계를 보니 탄도미사일 도착까지 5분이 채 남지 않았어요. 레일라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총 4개 배터리였고 각 배터리당 요격 미사일은 16발씩 탑재돼 있었어요. 이론상으로는 64발의 요격 미사일이 있었지만 실제 교전에서는 한 발의 표적을 확실히 파괴하기 위해 최소 2발을 발사해야 했고 실패 확률을 고려하면 3발까지도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탄도미사일 37발만 막는데도 모든 요격 미사일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순항미사일 58발과 드론 149대를 막을 수단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가 요격 미사일 긴급 수송 요청이 가능하지만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요. 레일라는 쓰게 웃었습니다. 6시간이라니 40분 안에 모든 게 결정날 텐데 6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작전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휘관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300만 명의 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 잠들어 있거나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앞으로 40분 동안 레일라와 부하들이 내릴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었어요. 244개의 붉은 점들이 자신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폭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면 한 블록이 사라질 수 있었고 순항미사일은 발전소나 병원 같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으며 드론은 피난처로 향하는 시민들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레일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요. 군사적 승리나 전략적 우위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하늘에서 멈출 수 있느냐였어요. 레일라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40분 후 해가 뜨면 이 도시는 2가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여전히 숨쉬고 있는 도시이거나 아니면 폐허가 된 도시이거나요. 한편 런던에서는 저를 포함한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244개의 표적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공격보다도 압도적이었고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이라 해도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마이클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소모전이라고, 물량이 너무 많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이클의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제 보고서에서 저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었고 검증된 신뢰도를 근거로 투자를 권고했었습니다. 그 분석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었고 30년간의 실전 경험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전쟁이었어요.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의 문제였고 비용의 문제였으며 지속 가능성의 문제였습니다. 중동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레일라의 작전실에서는 모든 방공 시스템이 가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배터리 4개, 총 64발의 요격 미사일이 준비됐고 레이더는 모든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교전 규칙은 자동 모드로 설정됐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레일라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0만 명의 운명이 걸린 단 40분이요. 첫 번째 요격 명령이 떨어지자 레일라의 작전실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파란 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들이 탄도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어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1번 표적 요격 성공, 2번 표적 요격 성공, 3번 표적 2차 시도 중이라고요. 작전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레일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겨우 3발을 막는데 7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됐고 이 비율이라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15분 동안 작전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요격 명령이 쏟아졌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으며 요격 미사일 재고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도시 중심부를 향하는 탄도미사일은 반드시 막아야 했고 외곽 지역이나 군사적 가치가 낮은 목표를 향하는 것들은 포기해야 했어요. 냉혹한 판단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7번째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순간 군수 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요격 미사일 잔량 22발, 현재 소모율로 계산하면 탄도미사일 요격만으로 전부 소진 예상이라고요. 레일라는 그 순간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였어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50억 원이었고 지금 날아오는 드론 한 대는 고작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산수였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5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아야 한다는 건 적이 1원을 쓸 때마다 아군은 166원을 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경제적 자살이었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해도 이런 전쟁은 지속할 수 없었어요. 한편 런던의 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교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들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요격률도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소모율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소모된 요격 미사일이 42발이라면 총 비용이 2,1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전투는 아직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중동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18분 마지막 탄도미사일이 요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레일라는 비로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37발 중 29발을 요격했고 8발은 도시 외곽에 떨어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 64발 중 59발이 소모됐고 남은 건 단 5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58발의 순항미사일과 149대의 드론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도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순항미사일은 약 8분 후 도착 예정이었고 드론은 그로부터 25분 후였습니다. 군수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가용 요격 미사일 5발로는 순항미사일 2발 내지 3발 정도만 요격 가능하고 나머지 55발의 순항미사일과 149대의 드론은 막을 수단이 없다고요. 작전실 안의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레일라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300만 명의 도시를 향해 날아오는 200개가 넘는 표적을 단 5발의 요격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상황. 이건 방어가 아니라 학살을 지켜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하 장교들의 얼굴에서 공포와 무력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검증된 시스템이라 해도 이렇게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패트리어트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었고 30년간의 실전 경험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 우수한 성능도 경제성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요격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다는 건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런던의 제 책상 위에서는 계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엑셀 시트를 띄워놓고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29발을 요격하는데 약 2,900억 원이 소모됐고 만약 같은 비율로 순항미사일과 드론까지 모두 막는다면 총 비용이 1조 원을 훨씬 넘어설 거라고요. 그런데 공격 측이 투입한 무기의 총 가격은 고작 1천억 원 정도라고 적이 이론 쓸 때마다 아군은 10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놓쳤던 걸 깨달았어요. 제 보고서에서 저는 패트리어트의 요격 확률, 반응 속도, 동시 표적 처리 능력 같은 성능 지표들만 분석했었습니다. 실전 검증 여부와 신뢰도를 강조했고 서방 표준과의 호환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비용 대 효과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해도 적보다 100배 비싸게 싸워야 한다면 그건 전략적으로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저렴한 무기를 쏟아부을 수 있었지만 아군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동 작전실에서는 레일라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5발의 요격 미사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순항 미사일 58발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그리고 149대의 드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가요? 부관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피 명령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소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8분 안에 300만 명을 대피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스크린의 시계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도착까지 6분 남았고 레일라는 여전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폭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발전소, 병원, 학교, 아파트 단지, 그 모든 것들이 몇 분 후면 화염에 휩싸일 거예요. 레일라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지휘관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레일라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5발의 요격 미사일로 200개가 넘는 표적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순항 미사일 중 몇 발은 요격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도시로 떨어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149대의 드론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부하 장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작전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관이 레일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종 대피 방송을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소한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6분 안에 300만 명을 대피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대피 방송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드론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레일라는 통신장교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종 경보 발령, 모든 시민은 즉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고요. 작전실의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도시 전역으로 대피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불빛이 반짝이던 도시가 곧 화염에 휩싸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몇 분 후면 죽음을 맞이할 거였습니다. 레일라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훈련받은 지휘관이라 해도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이런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패트리어트는 분명 뛰어난 시스템이었고 제가 보고서에서 강조한 모든 장점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검증된 신뢰도, 높은 요격률, 30년의 실전 경험, 그 모든 게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경제성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성능보다 경제성이 더 중요했고 적이 이론을 쓸 때마다 아군이 100원을 써야 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도 이런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제 보고서 때문에 한국 시스템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결과 중동의 그 나라는 패트리어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르게 판단했더라면, 만약 가격과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화면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순항미사일 도착까지 4분이 남았습니다. 레일라의 작전실에서는 마지막 5발의 요격 미사일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8발의 순항미사일 중 5발만 막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발전소를 향하는 미사일인가, 병원을 향하는 미사일인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는 미사일인가요? 어떤 선택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였고 그 책임은 레일라가 져야 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분, 2분,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고 학살이었으며 패배였습니다. 적보다 100배 비싸게 싸우는 전쟁은 처음부터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순항미사일 도착까지 3분이 남은 순간 레일라는 부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부관이 다가오자 레일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지금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냐고요. 부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3개월 전 설치 이후 훈련으로만 사용했지만 모든 점검은 완료된 상태이고 요격 미사일도 48발이 탑재돼 있다고요.
레일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8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작전 실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레일라가 천공 시스템을 언급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투입한다는 건 엄청난 도박이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부하 장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시스템을 지금 투입하는 게 맞는 선택이냐고, 혹시 오작동이라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요. 레일라는 그 장교를 바라봤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의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레일라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진 건 5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48발의 천공 미사일 뿐이었고 막아야 할 표적은 207개였어요. 5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지만 53발이라면 최소한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천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전자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한 파멸이었고 시도라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였어요. 레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공 배터리 즉시 가동, 순항미사일 요격 임무 부여, 자동 교전 모드 활성화하라고요. 부관이 무전기를 들었고 천공 배터리가 배치된 외곽기지로 명령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실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긴장으로, 포기에서 기대로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라는 걸요. 이게 실패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요. 레일라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작동하기를, 부디 300만 명을 살려달라고요. 한편 런던에서는 마이클이 갑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가 됐다고, 천공 배터리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데이터 스트림에 새로운 식별 코드가 나타나고 있었고 레이더 신호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결국 그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시스템이, 저가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던 그 무기가 지금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데이터가 없어서 예측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실전 신뢰도를 의심했었고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의 취약성을 지적했었어요. 만약 제 분석이 맞다면 천공 시스템은 지금 실패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 일부는 제게도 있었어요. 제가 더 공정하게 평가했더라면, 제가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중동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23분, 천공 배터리에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가동 완료, 레이더 표적 포착 중, 자동 교전 모드 활성화됐다고요. 레일라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순항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도시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이제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첫 번째 표적을 포착했고 자동으로 교전 우선순위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위협도를 분석하고 요격 확률을 계산하며 발사 순서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실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2초 후 발사됐다는 신호가 떴어요. 스크린에서 파란 점 하나가 솟아올랐고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일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15초가 지났고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요격 성공이라고요. 작전 실안에 짧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레일라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 발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오작동도 없었고 고장도 없었으며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됐고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그 순간부터 천공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초마다 한 발씩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스크린에서는 파란 점들이 연달아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런던의 제 모니터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빠른 연속 발사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고 요격 성공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동하고 있다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가 시스템이라고 무시했던 그 무기가, 실전 검증이 없다고 배제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공 시스템도 가끔 표적을 놓쳤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시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성공률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장도 없었고 오작동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표적을 포착하고 요격하고 있었어요. 레일라의 작전실에서는 요격 성공 보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고 순항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하나둘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라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순항 미사일 뒤에는 아직 149대의 드론이 남아있었고 그것들이 진짜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론은 작고 빠르며 때를 지어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천공 시스템이 순항 미사일은 막을 수 있어도 드론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스크린의 시계를 보니 순항 미사일 요격 완료까지 약 12분이 남았고 그 후 드론이 도착할 때까지는 25분이 더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였어요. 천공 시스템이 가동된 지 12분이 지났을 때 레일라의 작전실에서는 마지막 순항 미사일이 요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58발 중 52발을 요격했고 6발은 외곽 지역에 떨어져 피해가 최소화됐어요. 레일라는 비로소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다시 긴장했습니다.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149대의 드론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도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이것들은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였어요. 작고 빠르며 때를 지어 움직이는 드론들은 개별 포착이 어려웠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방공망을 쉽게 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수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천공 시스템 요격 미사일 잔량 26발, 패트리어트 잔량 5발이라고요. 총 31발로 149대의 드론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레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공 시스템이 순항 미사일을 막아낸 것처럼 드론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레일라는 재빨리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드론대를 한꺼번에 막으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요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드론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이 핵심 시설, 마지막이 외곽 지역 순이었습니다. 드론 도착까지 18분이 남았을 때 천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첫 번째 드론 집단을 포착했습니다. 동쪽에서 접근하는 32대의 드론이었어요.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마치 벌떼처럼 몰려오는 게 보였고 레이더 요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드론 편대 고도 300m, 속도 시속 180km, 예상 착탄 지역은 도심 중심부라고요. 레일라는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천공 시스템 자동 교전 개시, 최대 발사율로 대응하라고요. 2초 간격으로 요격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기 시작했고 스크린에서는 파란 점들이 빠르게 솟아올랐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빠른 연속 발사 능력 덕분에 짧은 시간에 많은 표적을 처리할 수 있었고 가격이 저렴해서 한 표적당 여러 발을 할당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했고 2초 후 두 번째, 다시 2초 후 세 번째가 연달아 파괴됐어요. 작전실 안에서 억눌렀던 긴장이 환호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도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일부 드론은 고도를 낮춰 건물 사이로 파고들었고 또 일부는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요격을 회피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요격 미사일이 빗나가는 일도 발생했어요. 레일라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32대 중 23대를 요격했지만 9대는 통과를 허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9대는 모두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것들이었고 인구 밀집 지역은 모두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교전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 표적 파괴, 미사일 소모, 그 모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계산 결과를 읽어줬습니다. 현재까지 천공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이 약 89%라고 패트리어트보다 약간 낮지만 충분히 실용적인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용이었습니다. 천공 요격 미사일 한 발이 12억 원이라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데 40배를 쓰는 셈이었어요. 여전히 비쌌지만 패트리어트의 166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저가 시스템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무기가 실전 검증이 없다고 배제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실제로 도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89%라는 요격률은 패트리어트의 92%보다 약간 낮았지만 가격이 4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실전 검증이라는 기준이
실은 가장 본질을 놓친 기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동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52분 두 번째 드론 편대가 서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41대였고 더 낮은 고도로 분산돼 날아오고 있었어요. 천공 시스템은 즉시 대응했지만 표적 포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레일라는 패트리어트의 마지막 5발도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시스템이 동시에 교전하기 시작했고 도시 상공은 요격 미사일과 드론의 폭발로 불꽃놀이처럼 밝아졌습니다. 작전실 창밖으로도 그 광경이 보였고 부하 장교들은 숨죽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두 번째 편대도 대부분 격추됐습니다. 41대 중 34대를 요격했고 7대가 통과했어요. 하지만 요격 미사일 재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공 6발, 패트리어트 0발이 남았어요. 그리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76대의 드론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군수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더 이상 요격 미사일이 없다고, 남은 드론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레일라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발로 76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44개의 표적 중 168개를 요격했고 300만 명의 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76대의 드론이 여전히 날아오고 있었고 피해는 불가피했어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대신 국지적인 피해로 제한할 수 있었어요. 자정이 되기 5분 전 마지막 6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레일라는 가장 위협적인 6대의 드론을 선택했고 모두 요격에 성공했어요. 나머지 70대는 도시 곳곳에 떨어졌지만 대부분은 이미 대피가 완료된 지역이었고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레일라의 작전실에서는 마지막 드론이 추락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40분간의 전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이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서로 껴안았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0만 명의 도시가 살아남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런던에서 저는 최종 데이터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244개 표적 중 186개 요격률 76%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무시했던 시스템이 도시 전체를 구해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을 때 런던 사무실의 제 책상 위에는 완전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건네준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총 244개 표적 중 186개 요격률 76.2%였어요. 탄도미사일 요격률 78.4%, 순항미사일 요격률 89.7%, 드론 요격률 61.1%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비용 데이터였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소모한 59발의 총 비용이 약 2,950억 원, 천공 시스템이 소모한 42발의 총 비용이 약 504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공 시스템이 요격한 표적은 127개였고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건 29개였어요. 표적 하나당 비용을 계산하면 천공은 약 4억 원, 패트리어트는 약 102억 원이었습니다. 25배 차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전체 전투 효율이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504억 원으로 127개의 표적을 막았고 패트리어트는 2,950억 원으로 29개만 막았어요. 같은 돈이라면 천공으로 패트리어트보다 약 4배 많은 표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시스템을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가격이 절반이면 신뢰도도 절반이다. 실전 검증 없는 무기는 도박이다. 전쟁터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방금 끝난 전투는 제 모든 가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요격률은 패트리어트보다 약간 낮았지만 실용적으로는 충분했고 비용 대비 효과는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무엇보다 40분간의 실전이 수십 년의 검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15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워크가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능 중심 평가, 실전 검증 여부, 서방 표준 호환성, 그 모든 기준들이 갑자기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놓친 건 바로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현대전은 최고 성능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무기가 이기는 거였어요. 적이 저렴한 무기로 포화 공격을 퍼부을 때 고가의 완벽한 시스템보다는 적당한 성능의 저렴한 가격의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적이 사용한 무기의 총 가격은 약 1,100억 원이었고 방어 측이 소모한 비용은 약 3,454억 원이었어요. 여전히 방어가 더 비쌌지만 만약 천공 시스템 없이 패트리어트만으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마이클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패트리어트만으로 186개 표적을 막으려면 약 372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했고 총 비용은 약 1조 8,600억 원이었어요. 적의 17배를 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템스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런던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간 저는 방산업계의 엘리트로 살아왔고 제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수백억 달러의 투자 결정이 제 보고서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제 평가는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 40분간의 전투가 그 모든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 시스템이 저가 시스템이라고 깎아내렸던 그 무기가 실제로는 미래의 전쟁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모두 천공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요. 특히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긴급하게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보고서 때문에 한국 시스템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중동에서 사용된 한국 시스템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오늘 오전까지 완성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전 보고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보고서였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오전까지 완성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 실전 분석과 재평가였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고 먼저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중립적으로 제시해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이전 보고서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한다라고요.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명확하다. 한국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기존 서방 시스템을 압도한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성능 중심에서 효율 중심으로, 완벽한 방어에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어로요.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장점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었어요. 빠른 연속 발사 능력 덕분에 포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자동 교전 시스템이 인간 운용자의 부담을 줄여줬으며 무엇보다 납기가 빨라서 긴급 상황에 즉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주문하면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천공은 1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오전 8시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마이클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 3곳에서 한국 정부에 긴급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고 유럽의 한 국가도 관심을 표명했다고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가 시스템이라고 무시받던 한국 무기가 오늘은 모두가 원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실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성능이 아니라 효율로 무기를 평가해야 한다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보고서이기도 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세상에 공표하는 문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자존심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중동에서는 긴급 왕실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12시간 만이었어요. 레일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의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국왕과 왕세자, 국방장관, 그리고 주요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투 결과 분석 자료가 표시되고 있었고 레일라가 작성한 작전 보고서가 모두에게 배포됐어요. 국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레일라와 부하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한다고 3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의의 분위기는 곧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질문했어요. 만약 같은 규모의 공격이 다시 온다면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레일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은 모두 소진됐고 천공 시스템도 재고가 바닥났으며 긴급 보급을 요청했지만 패트리어트는 최소 8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8주면 2달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였습니다. 왕세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레일라는 한국 측과 이미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말했어요. 긴급 생산 일정을 문의한 결과 2주 안에 첫 번째 배치분을 공수할 수 있고 4주면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시간이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어젯밤이 첫 실전이었다고요. 레일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40분간의 실전이 30년의 서류보다 확실한 증거라고요. 국왕이 비용 분석 자료를 요청했고 재무장관이 준비한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어젯밤 전투에서 소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59발의 재구매 비용은 약 2,950억 원이었고 천공 미사일 42발은 약 504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동일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만으로 재구축한다면 총 비용은 약 6조 원이 필요했지만 천공 중심으로 재구축하면 약 1조 2천억 원이면 충분했어요. 5분의 1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레일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추천하느냐고요. 레일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천공 시스템을 추천한다고 실전에서 증명됐고 비용 효율이 압도적이며 무엇보다 즉시 배치할 수 있다고요. 현대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3년 후에 도착하는 완벽한 무기보다 2주 후에 도착하는 실용적인 무기가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반박했어요. 서방 동맹국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국왕이 손을 들어 장관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국왕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동맹의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어젯밤 300만 명이 살아남은 건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 덕분이었다고요. 동맹은 중요하지만 생존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왕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세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했고 레일라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레일라의 제안은 명확했어요. 천공 시스템 8개 배터리를 긴급 도입하고 패트리어트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만 최소한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공으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막고 패트리어트로 고고도 위협을 담당하는 이원화 전략이었어요. 총 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패트리어트만으로 재구축하는 것보다 4조 5천억 원이 절약되는 계산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오히려 절약된 예산으로 추가 방공 능력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이 정말 2주 만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과 통화한 결과 이미 생산된 재고가 있고 긴급 공수 체계도 준비돼 있다고 계약 즉시 첫 번째 시스템을 보낼 수 있다고 답변받았다고요. 이건 패트리어트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주문 후 생산 방식이었고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수개월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배치가 가능했어요. 국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구매 제안을 보내라고 최우선 긴급 사안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통보하되 이건 주권 국가의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분명히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레일라는 회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동의 주요 국가가 서방 시스템 대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같은 시각 런던의 제 사무실에서는 긴급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중동 클라이언트의 국방 고문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한국 시스템 구매가 결정됐다고 우리 회사의 실사와 계약 지원을 요청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 보고서 때문에 한국 시스템은 투자 제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최우선 구매 대상이 된 거예요.
고문이 물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정확하냐고, 한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40분간의 전투가 30년의 추측보다 명확하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문이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계약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2주 안에 첫 시스템이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뀐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동의 다른 두 국가도 공식 문의를 보냈고, 동유럽의 한 국가는 이미 실무진을 파견하기로 했다고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나라가 실전에서 증명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지배해온 서방 중심의 방산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쟁의 기준이 영원히 바뀌었다고요. 오후 3시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중동 국가와 긴급 방산 협력을 체결했다고, 2주 내 첫 시스템 인도를 약속한다고요. 성명서에는 추가 협상 중인 국가들의 이름도 언급됐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고, 서방 방산 기업들은 하락했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긴급 보고서를 쏟아냈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40분간의 전투가 40년간의 관습을 무너뜨렸고, 한 나라의 선택이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무시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고 이틀이 지난 오후, 저는 런던 본사 이사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 당신은 15년간 우리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분석가였다고,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의 모든 보고서와 다르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무기 시스템 하나를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방산 시장 전체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내용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저는 틀렸고 제 분석 프레임워크 자체가 시대착 오적이었다고요. 15년간 저는 성능과 검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지만 중동에서 벌어진 40분간의 전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이 성능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한 분석은 잘못된 것이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요. 우리는 무기의 성능을 정확히 분석했고 그 부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실제로 뛰어난 시스템이고 높은 요격률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대량 공격에 대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다른 이사가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스템의 요격률은 패트리어트보다 낮다고, 그런데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패트리어트 요격률 92%, 천궁 요격률 89%였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천궁이 약 4배 우수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패트리어트는 100개 표적을 막을 수 있지만 천궁은 400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포화 공격에 직면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답은 명확했습니다. 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기존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난 수십 년간 서방 무기 중심으로 구축된 방공망을 재편하라는 의미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다고요. 세상이 바뀌었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으며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드론과 저렴한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격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고, 이런 공격에 대응하려면 가격 효율이 우수한 방어 시스템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중동 전투의 최종 분석이었습니다. 244개 표적, 186개 요격, 총 전투 시간 40분, 방어 비용 3,454억 원, 공격 비용 1,10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패트리어트만 사용했다면 방어 비용은 1조 8,600억 원이 됐을 거고, 그 정도 예산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어는 방어가 아니라고요. 한 이사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이미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며 일부는 새로운 저비용 시스템 개발을 발표했다고요. 하지만 모두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요. 40년간 지배해온 고가 고성능 중심의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고 이제는 적정 성능에 우수한 가격 효율을 갖춘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의장이 최종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권고사항은 무엇이냐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분석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요. 성능 중심 평가에서 효율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실전 검증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핵심 지표로 포함시켜야 하며 납기와 즉시 배치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방산 국가들의 기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30분간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경력이 걸린 순간이었으니까요. 15년간 쌓아온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분석가를 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어요. 문이 열렸고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 보고서를 승인했고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승인했다고요. 그리고 제게 그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이 덧붙였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신뢰를 만든다고 당신은 지난 15년보다 지난 일주일에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템스강 너머로 런던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방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최고 성능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긴다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즉시 배치 가능해야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필연이었다고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귀 기울였을 뿐이라고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국방산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이제 어떠냐고요. 저는 화면에 뜬 중동 전투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40분이 40년을 이겼다고 그게 제 답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동의 세 번째 국가가 한국 시스템 구매를 발표했고 동유럽 국가는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요.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환영했고 일부는 우려했으며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곧 데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라고요. 집에 도착해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숫자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보는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전에는 성능 수치만 봤다면 이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검증 기간만 봤다면 이제는 배치 속도를 보고 있었어요. 본질은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진화한 거였죠.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 승리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현명한 선택을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틀렸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겸손이 오만보다 강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편견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영국에서 15년 넘게 무기만 분석해온 최고 전문가조차 우리 한국 무기는 싸구려라며 비웃었거든요. 런던 47층 사무실에서 가성비만 따지다간 망한다고 큰소리쳤던 에단 로웰, 그런데요.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터지고 300만 명이 사는 도시 위로 미사일이 쏟아지자마자 그 오만했던 전문가의 경력이 단 40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50억짜리 미사일이 벌벌 떨 때 우리 한국의 천궁이 하늘을 수놓으며 도시를 구해냈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우리 한국 무기가 이 정도로 세계를 놀라게 할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 중동 전쟁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짧게라도 들려주세요.